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한국을 둘러싼 이제 세계 경제에 등장한 뭐 정말 엄청난 그 외교적 분쟁과 갈등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국면이어서 도대체 이 외교 정세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야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색하니까 그래서 오늘 김준영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네, 저 김준영입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고요. 또 외교광장이라는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립외교원 원장님을 또 지내셨고 정말 외교통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교광장 링크도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외교 분야의 싱크탱크로 부상할 기관이 되기를 좀 저도 응원하는 마음이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전환의 시대의 저자입니다. 고정 댓글에 이 책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요런 얘기부터 서론이니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문적인 분야에 걸쳐서 다 정치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정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도 인하해야 되는 것도 역시 정치고 네. 뭐든지 경제 외교 현상들이 정치인데 또 중국과 어떻게 하느냐 미국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대답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옛날 같으면 저는 외교 프로그램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맞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예. 제가 지난주에도 증권회사 가서 강연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또 반대로 저는 예. 제가 모르던 반도체도 공부해야 되고 맞아요. 배터리도 공부해야 되고 관세도 공부해야 되고 네. 서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화되고 특히 외교 분야에서 대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미소 관계가 한국 정치를 영향을 끼치 반대로 국제 정치나 대외 환경이 네. 국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많았어요. 그게 네.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예. 근데 지금은 국내 정치적 역학이 그 나라의 외교에 영향을 주고 그 네. 외교 정책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중국하고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미중 대결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중국 때리기. 왜냐? 미국의 국민의 8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네. 반중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80% 보통 미국에 당선되는 것이 40몇 프로잖아요. 네네. 그러면 80%가 중국을 싫어하니까 누구든지 중국 때리기는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네. 이민 정책만 해도 국민들이 자기 먹고 살기 싫은데 예. 어려운데 예. 이민자들 들어오니까 우파 극우 정권들이 유럽이나 트럼프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때리면 인기를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때리기.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은 대한 반중 감정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화가 되면 아시다시피 과거의 경제는 정치적 간섭으로 벗어나야 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국내 정치의 인기를 위해서 네. 국익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네. 경제가 안정이 되는데 네. 그런데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적대감을 조장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도 우리 한중 관계가 나빠지니까 예. 국익은 손해가 보는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그게 인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중국 때리긴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또 정치화되면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 볼 만한 어떤 잠재적 이익을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안타까운데 그런 면에서 외교 또 안보 이런 영역에서 뭐 최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현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약간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경제나 뭐 회사에 가서 기업 가서 강의를 하지만 여전히 경제 지식은 얇기 때문에 제가 좀 두렵긴 한데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충분히 보충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제 의견을 마음껏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주제가 트럼프 리스크예요. 네. 제가 참 이 더 이코노미스트지를 꼭 챙겨보는데 매년 연말쯤이면 더 이코노미스트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그 제목이 더 월드 어헤드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더 월드 어헤드 표지에 작년까지만 해도 2023년에는 뭐 바이든 얼굴도 있고 뭐
시진핑 얼굴도 있고 푸틴 얼굴도 있고 여러 스트롱맨들의 얼굴들이 다 있었는데 24년 더 월드헤드 버전에는 한 명의 얼굴만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얼굴도 정면이 아니라 그림자만 있어요. 근데 누군지 다 알죠. 바로 트럼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등장했는데, 자, 공화당 경선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현재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뭐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시죠. 저도 이코노미스트를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본 것 같아요. 영어도 네. 고급스럽고 제가 또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저널보다는 훨씬 더 그 정세 전망, 지금 말씀하신 네. 정세 전망에 대해서 딱 되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 주제였어요. 2024년의 리스크는 예. 트럼프다. 예. 트럼프가 곧 리스크인데요. 예. 저도 그 진단의 결론에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네. 리스크가 되려면 리스크라고 얘기한 이유는 트럼프가 컴백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예.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졌기 많아졌다. 때문에 그가 통치할 미국이 예측 불가능으로 돌았으면 네. 뭐 아무리 지금 하락하고 있는 패권이라도 미국이 트럼프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 이게 리스크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트럼프가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미국의 지금 구조에서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세계에서 가장 반으로 분열된 국가가 한국하고 미국입니다. 네. 보수와 진보가 딱 반.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세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반이냐 대체로 반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열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선거 구조가 예. 과거에 아들 부시가 붙었던 고 엘고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졌던 힐러리 클린턴도 전체 투표수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간접 선거에서 결론적으로 참패를 했거든요. 오히려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그 이유는 예. 분열되어 있는 미국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전부 다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 네. 거기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에요. 네. 그런데 시골주들은 네. 이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승부가 나느냐? 대체로 동북부입니다. 러스트 벨트라고 한참 유행했었죠. 네. 동북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다음에 이런 주 오하이오 이런 주들이 네. 이제 스윙 스테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도 작년 말에는 한 2-3% 차이로 계속 이겼고요. 트럼프가.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게 좀 벌어져서 5% 이상도 나오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들 주에서 네. 트럼프가 한 번도 지금 진다는 여론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난 바이든도 거기에서 겨우 이겨서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 동안 밤새서 네. 나중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거기서 졌기 때문에 힐러리가 졌고요. 예. 겨우 이겼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겼고 이번에도 거기서 결정을 할 텐데 지금까지 나오는 사인들이 보면 네.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겼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바뀔 게 있고 안 바뀔 게 있는데요. 그 안보 문제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경제는 일단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역 협정을 싫어합니다. 맞아요. 일방주의적이고.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도 사실 트럼프 2.0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이제 행정 명령에서 하지 이러한 무역 협정들에 대해서는 좀 근데 이걸 완전히 깰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가 딱 1기에 등장하면서 했던 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관세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25%의 관세를 중국에 때리면서 본격적으로 미중 경쟁이 이제 무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60%까지 네.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무역에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는 그때 기억 잘 하시겠습니다만 한미 FTA가 우리한테 흑자를 많이 발생을 시키니까 이걸 미국이 좋은 쪽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 경제는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니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이제 크게 작동을 할 것인데요.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디커플링이죠. 중국에게 맡겼던 제조업의 공급망을 네. 중국을 쫓아버리고 네. 여기에 자체적으로 제조업도 만들지만 그 사이에서 프렌드리 쇼어링이라고 해서 결국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같은 국가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BBC라는 것이
바이오, 배터리, 칩이거든요. 미래를 결정하는. 예.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이 전략 영역으로 4가지 영역을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만듭니다. 그게 BBC와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네. 핏돌 같은 네. 물질인데 이 말은 아까 말씀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미국은 원래 시장 위주인데 이 4가지는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미국이 정부가 챙긴다는 것이고 물질만 빼고 BBC는 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금 현상에서. 네.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5대 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이 133조입니다. 당시 환율로. 네. 그러니까 1,000억 불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200조 정도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133조 정도가 사실 한국에서 받았고요. 단일 국가로 최고고요. 유럽 전체의 투자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때 우리는 그걸 투자하고서도 배터리에 관한 보조금을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바이든은 빨리 지어서 미국 네. 내에서 생산하면 그거 받을 수 있다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최고위원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 준답니다. 보조금 안 준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기투자된 금액이 반쯤 됩니다. 73조 정도 되는데 반 넘죠. 네. 그러면 바이든 때까지는 받지도 못했고 우리가 완성을 해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네. 지금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기업들의 손해가 막대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정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쩌면 미국으로 진출할 혹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그런 유망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투자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뭐 물거품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투자했던 만큼의 기대이익이 좀 거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라고 또 트럼프 판단할 수 리스크고요. 있겠죠. 그다음 예. 중국 대리기를 더 본격화하면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제 더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역 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네. 또 그 유탄을 우리가 또 맞을 수 있겠죠. 맞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럼 첫 번째로 할 일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는 걸 네, 첫 번째로 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또 첫 번째로 한 게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탈퇴하고 바이든은 재가입하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또 1번으로 할 일이 탈퇴일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기후 문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산업 섹터에 관심이 있고 오일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좀 관심이 많아 석유화학 산업.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우리나라로 치면 좀 테마주가 바뀌는 네, 바뀌겠죠. 실제 그게 주식시장에도 작용을 하는 거죠. 2차 전지나 전기차 영역이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많이 못 많이 받고 받을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이 원래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모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은 아닌데 네. 생태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산업들이 뒤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산업의 프레임을 바꿔서 자기 이익 받으려고 구산업들을 망가뜨리고 특히 석유. 미국이 지금 석유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게 실제로 개발되지 않는 이유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런 것들 규제를 다 없애줘 버리면 구석유 산업이 이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스윙스테이하고 재밌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첫 번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싸울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러스트 벨트. 미국의 노동자들이 네. 민주당을 믿었다가 민주당이 결국 노동자를 버린 거다. 오히려. 왜냐하면 네. 미국을 일으킨 조선, 기계, 화학, 석유 산업을 네. 그걸 나하고 이제 옮겼는 거니까. 그게 네. 주요했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바이든은 거기에다가 그래 러스트 벨트로 옛날로 못 돌아가지만 새로운 기업 아까 말씀드린 BBC가 여기 집중 투자해서 네.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게 통한 게 뭐냐면 저작년이 됐네요.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뭐냐?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산업과 네. 구산업 사이에 노동자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 그래서 예. 지금 데모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한테 계속 데모하는 거 일자리 늘었다고 당신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혜택 도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걸 또 조장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등장하면 구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 그랬을 때에 또 기업들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말 많은 기업들이 모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1월까지는 마음 놓고 투자를 못해요. 신규 투자를. 그러니까 또 투자 규모도 정체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막고 세계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을 또 막는 그런 것들도 어쩌면 작은 리스크라고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당장 저는 떠오르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당시 처음 집권했을 때 소위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엊그저께 칼럼이 하나 나갔는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관세 장벽도 있지만 비관세 장벽들을 가지고 서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각종 조약이나 뭐 무역 협약 같은 걸 다 파기하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대국도 뺨을 맞을 때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또 자기도 자기를 보호하기 움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또 등장했을 때 또 이미 예고한 것처럼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정말 세계 경제, 물론 경제 얘기를 좀 덜 한다고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저 전강기라고 얘기하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이라는 게 1919년이고 네. 2차 대전은 1939년이고 그 사이에 10년 전에 192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근린 궁핍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 국가를 거지로 만든다. 그래서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거에 재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25% 때도 실제로는 미국이 25% 때렸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25% 보복 관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농촌인데 예. 이 농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중국에게 더 곡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때렸다. 이거는 중국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자를 그렇죠. 제재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이 기후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바이든은 이제 기후에 재진입을 했지만 네. 바이든도 소위 바이든 직전에 오바마부터 CP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을 개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로 가서 경제 무역 협정은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비준을 받아야 이게 미국 내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도 뭘 했냐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네. 행정명령이라는 걸 트럼프한테 배워가지고 네. 써먹잖아요. 예. 그래서 칩4 동맹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행정명령이에요. 그렇죠. 의회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런 추세를 약화시키지 않은 데다가 네.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 말씀한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제 보호무역을 올릴 것이고 네. 이거는 더 디커플링이 생기겠죠. 그러면 중국 경제도 힘들지만 미국 경제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면서 프렌드 쇼링이나 자기 생산하니까 코스트가 그렇죠. 올라가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죠. 네. 중국도요. 미국이 더 이상 기술을 안 주고 첨단 기술을 안 주니까 자체 개발하면서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다 이제 보호무역이 되면 경기가 완전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프레션이 같이 빠지는 네. 그런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된다는 거죠. 거죠. 보호무역 조치로 단행하면 그전에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됐었던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조달받았던 이유는 그 요소를 조달받은 조달 비용까지 했을 때
가장 훨씬 쌌기 싸니까 때문이잖아요. 하죠. 그럼요. 싸기 때문이잖아요. 네. 사우디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그죠? 훨씬 싸니까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을 받는다. 그럼 더 비싼 가격으로 요소수를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이 세계 공장을 역할을 했고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이 세계 물가를 잡아주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 바이든은 그나마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는 첨단 산업만 디커플링을 시키면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잡는 건다 했는데 맞아요. 이게 전면적으로 관세 전쟁이 되면 예. 중국의 보복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맞아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제가 또 저는 이제 경제 사이드니까 글로벌 정세를 보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 2024년에는 미 대선이 있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미국 국민들 자체가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뭐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만큼 올라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그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중국을 때려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제대로 때린다라는 입장은 거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미중 간의 격돌이라는 것은 당분간 정치적으로 봐도 지속될 소재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 1월, 2월 동안 발표된 이 IMF, 월드뱅크,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공통된 전망이 중국 경제 성장률은 5%대에서 4%대로 떨어지고 2024년 장기적으로는 3%대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센서스고 또 재밌게도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이죠. 알타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반사이익을 보는 거죠. 네. 중국에서 공장을 회수하다 보니까 네. 이쪽 지역으로 옮겨가는 맞습니다. FDI가 집중되는 그리고 그런 현상. 미중엔 좀 멕시코가 지금 계속 재미를 보고 있죠. 그렇죠. 또 왜? 북미에서는 네. 북미 뭐 중미에서는 좀 그런 현상도 있고 자, 이런 현상이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는 예.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중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중국의 나이트메어 네. 악몽이 될 것이다. 중국이 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반중 감정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60% 관세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미국이 디자인한 대로 갈 거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리고 그러면 중국이 약해지는 게 또 지금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가 과거에는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였는데 맞아요. 지금 미중 사이에서 자기들의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 부서질 건데 그게 미국한테 오히려 되돌아와서 미국을 이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지금 옛날 같으면 북한만 하더라도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노동자를 보내면 무조건 달러 달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를 가져가야지 북한도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에 가서 일하면 위안화 받아가지고 러시아한테 석유를 사면 되고요. 네. 러시아한테 루블화 받아가지고 중국한테 사면 됩니다. 아니면 중동도 지금 사실 달러 독점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위안화 결제도 하고 루블화도 결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만들수록 저기에 또 다른 대안적 공급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예측 불가능성이나 혼란 때문에 네. 피해를 입는 국가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냈는데 그렇죠. 미국이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이게 반드시 미국이 실패하고 중국이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디자인한 대로 진영이 나눠지고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게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결국 이제 미국 우방국 그리고 중국 우방국. 그러니까 세계가 둘로 이제 나뉘는. 네. 이번에 최근 이제 국제기구들이 표현한 게 프래그멘테이션, 맞아요. 분절화, 네, 예, 분절화가 전개되는 맞습니다.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고요. 그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이제 국제 정치의 반대말이 프래그멘테이션이고 그죠.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말이 각자 도생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도 이제 각자 도생의 경제가 되는 거죠. 네. 정치 경제가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키신저가 작년에 100세로 작년 말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네. 미국의 외교 정책의 결정적 실수는 중국과 러시아를 붙여둔 거다. 네. 왜냐? 네. 그렇죠. 중국은 세계 이 제조업의 강국이고 예. 에너지의 강국이 러시아인데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견제한 것처럼 역키신저 전략으로 둘을 갈라놨어요. 전략적으로. 둘을 붙여놨네. 둘을 붙여놓은 거죠. 그건 실수네. 거기에다가 어디까지 붙였냐 아까 말씀드린 중동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 훨씬 불리하다고 불리하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불리하죠. 예. 나름 이제 정말 강국인데, 그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고, 러시아, 중국 다 인도 뭐 이쪽 지역들이 강국이고, 에너지 자원 강국이고, 제조 강국이고. 야, 근데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누가 지을까? 그러니까 미국 사이드가 반도체 TSMC를 지을까? 그러니까 타이완을 지을까? 아니면 중국 사이드에서 하나의 중국으로 타이완을 거머쥘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제 타이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되게 재밌게도 근래 얼마 동안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그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미국 전투기인데 전투기가 그 타겟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딱 표적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타이완 해협이었고 또 이제 타이완 해협의 총 이걸 뭐라 총구 모양인데 총구 레이더 여기에 이제 타이완이 있고 미국 군함과 이제 중국 군함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세계가 타이완을 좀 조망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조망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타이완 해협이 최대 이제 불안감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또 마침 얼마 전에 타이완에 총통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타이완의 독립 또 미국과의 협약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좀 최대한 분리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사실은 76개국에서 42억 유권자에 대한 선거가 일어나는 선거회입니다. 그 시동을 건 게 이제 타이완이었고 그렇죠. 그중에 이제 타이완 선거가 중요하고 우리 총선이 중요하고 그렇죠. 미국 대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EU 선거가 중요한데요. 이제 타이완은 특히 이제 작년부터 지난 한 2년 동안 타이완 위기설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군부를 계속 뗀 것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그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전쟁을 막기보다는 계속 러시아가 친다 해서 유럽 전체를 반러시아 연대로 묶었습니다. 미국 편으로 묶었죠.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동남아시아의 미국의 우방국들을 단일 대우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군사협력, 안보협력 특히 그중에서 한미일인데요.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타이완을 칠 수 있다. 그 이유로 얘기된 게 2027년입니다. 왜냐하면 2027년이 다시 시진핑의 사연임을 하기 위해 결정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그러면 명분을 삼기 위해서 통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타이완을 칠 것이다. 이게 미국 쪽의 이 전직 장성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군부를 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되고 중국은 매년 뭐라 하냐면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때는 무력 통일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중국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국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하고 할 때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만의 독립을 지원은 하는 듯한 법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그래 하나의 중국 지지해. 근데 무력으로는 치지 마. 근데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다. 국내 정치다. 주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미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다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를 달았지만 중국은 계속 뭘 반복하느냐 하면 대만이 무력을 칠 수 있다는 것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걸 가지고 계속 봐라. 중국은 대만을 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게 2027년이 될 거다.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러면 대만에 진짜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걸 바라느냐? 제가 보기엔 바라진 않아요. 한반도도 똑같습니다. 계속 북한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미국은 이용하겠죠. 네. 그래서 한미를 묶고 아시아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생각하면 전쟁 나지 않을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위기는 조장해서 우리 편으로 서. 네. 이게 미국의 계산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인데 대만에까지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기는 미국한테 지금 필요하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는 더 심합니다. 왜? 중동과 우크라이나는 사람은 개입 안 돼 있잖아요. 무기만 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람이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대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판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네. 그 아시아판 나토의 기본이 뭐냐면 한미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위기를 조장한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현상에 의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네. 대만 독립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막 흥분하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작년에 에이펙에서 만나기 전에도 또 블링컨이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만 독립을 네. 지지하지 않는답니다. 네. 최근에 대만 총통 선거 나자마자 바이든이 7시간 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답니다. 네. 미국은 약간의 여기 지금 조절하겠다고 보십니다. 그렇군요. 참 저도 이 정세 쪽으로 이제 지정학적 또 외교안보 쪽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셈법이 복잡해서 복잡합니다. 네. 참 이렇게 움직일 때 또 이쪽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 참 궁금한데 제가 드는 질문은 이제 중국 입장도 있지만 대만 입장에서 그렇죠. 타이완 입장에서 만약에 타이완이 뭐 중국의 어떤 때리기 어떤 위협에 놓였을 때 그러면 아마도 타이완은 한국으로부터 뭔가의 지원을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바라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전에 네. 제가 아까 질문을 더 대답한 게 뭐냐면 이제 예. 대만의 실리콘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대만의 실리콘 실드라 그래서 SS라 그래서 TSMC가 대만을 지켜주는 왜냐하면 그렇죠. 전 세계 반도체가 여기 치면 특히 첨단 반도체는 80~90%가 TSMC가 그렇죠. 생산하니까 예.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이게 방패다. 그렇죠. 대만을 지켜주는 방패다 그랬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건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TSMC의 능력을 미국에다 다 투자시킨 가져갈 다음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독점하기 위해서 내버려둘 가능성도 있다고 대만 쪽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만 내부에도 예. 중국을 계속 나중에 자극시키고 팽당할 것이다. 팽당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미국만 믿고 있다가 나토 막 간다고 네. 끝까지 버티다가 전쟁을 당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 내부에도 예. 지나치게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우리를 리스크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처럼 대만 리스크를 하면 우리한테 손해다. 너무 의존하지 그렇죠. 말자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민진당이 이긴 것도 예. 과거에 이긴 것보다 물론 3년임을 성공했지만 네. 민진당이 세 번째 이제 5년 만에니까 세 번째 15년째 이제 집권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분열돼 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40% 정도니까 60%는 반대한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또 미국도 대만 너무 까불지 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대만도 내부의 생각이 좀 나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키신저도 한 10년 내로는 자기가 보기엔 전쟁 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중국도 네. 대만 전쟁 일으키면요. 예. 중국도 야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네. 그러니까 계속 서로 그러나 이 어떤 의미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제 나진 않을 건데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거 그럼 한국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예. 아까 제가 미국의 장성들이나 의원들이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게 뭐냐면 한미를 묶은 뜻도 그렇고요. 네. 자꾸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한국을 테스트하려고. 대만의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분단 국가고 우리가 위기의 또 하나의 지점인데 네. 과연 우리나라가 대만에 개입하면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불가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빠진다고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입니다. 그렇죠. 주한미군은 한국하고 만약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 물론 본토에서 항공모함도 오겠지만 항공모함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항공모함을 중국 본토에서 미사일을 쏴버리면 네. 특히 등펑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은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미국 본토를 때려가지고 싸울 정도는 아니지만 접근하는 건 때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의 저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용해야 되는 게 괌과 오키나와와 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미군이 한반도의 기지를 평택 기지를 중심으로 대만에 출격하면 네.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죠. 끌려 들어오죠. 중국이 처음에는 대만 위주로 하겠지만 계속 공급하는 평택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여차저차해서 우리는 대만에 유사시가 되면 우리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이 예.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친미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섭섭한 거죠. 미국이 필요한 타이완에 한국이 자기들이 파병하는 것도 한국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칠까 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갑자기 말씀 듣다가 네. 좀 섬뜩해지는데요. 섬뜩해지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해군제대 했습니다. 그래서 일함대에서 주로 근무를 일함대가 동해시입니다. 강원도 네네. 동해시. 2함대가 평택이에요. 해군 2함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단지 클러스터. 그렇죠. 그게 이제 평택. 그렇죠. 그 삼성전자. 수원, 평택 이쪽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반도체 기업을 타겟으로 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나라가 뭐 타이완을 직접 지원해 주기보다는 동맹국 대 동맹국의 싸움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한국이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때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평택을 때릴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참 우리나라 산업도 뭐 상상하기 싫은데 예, 거기에다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동맹 여기 있는 이 한미 주한미군은 네. 대북 억지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이게 빠지면요. 그럼 저쪽이 또 내려올 수 있죠. 동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이제 북한은 또 중국과의 또 동맹이니까 또 내려올 수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결론은 절대로 예. 타이완에서 이 기회가 나면 안 되는 거고. 나면 안 되네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본심은 아닙니다. 미국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이 예. 2015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게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빠져나오는 철수하겠다는 게 대통령 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외 파병, 특히 네. 무기 지원과 미사일은 쏠 수 있어도 크루즈 미사일을 쏘고 했죠. IS도. 네. 그러나 심지어 IS가 저렇게 날릴 때도 미군 지상군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미국의 대합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만하고 한국은 이게 인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약간 안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파병이고요. 네. 전쟁이 동시에 또 일어나는 걸 미국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은 특히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국이 그런 전쟁이나 중국이 그런 전쟁이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네. 대만 분장 시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선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말씀을 여쭙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전쟁이 일어나질 않길 원하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떤 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미국, 중국 당국들도 긴장할 겁니다. 네. 전쟁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죠? 그러면 전쟁은 안 난다 하더라도 타이완 해협을 놓고 봉쇄 조치를 단행하는. 근데 글로벌 물동량의 뭐 많게는 뭐 60%까지도 차지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TSMC가 있고 그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그 물동량이 또 어마어마하고 항공 물동량까지 생각하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데 이 어쩌면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아닐지라도 마치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홍해를 봉쇄하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조치처럼 네네. 물동량을 봉쇄시키는 그런 조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었죠. 대만이 네. 이제 그때 낸시 펠로시 당시에 미 하원 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네. 그 대만 주위를 군사 훈련하고 며칠간은 사실 맞아요. 못 지나갔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단기적인 봉쇄는
타이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또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진행됐을 때 뭐 무기를 판다든지 네. 또는 중국의 독립이라는 담론이 튀어나올 때는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 대만 선거 직전에도 사실 무력 시위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봉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적어도 2024년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네. 바로 지난달 26일입니까? 블링컨과 왕이 네, 외교부장이 만났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나온 게 특별하게 해결하는 것도 없었지만 미국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펜타닐입니다. 네. 마약인데요. 이게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중남미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는 중국 재료입니다. 그래서 싸니까요. 그래서 네. 중국이 여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중남미로 가는 것을 끊어주기란 작은 협력이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적어도 선거까지는 자 자기가 스스로 바이든도 트럼프도 나는 중국이 무서워하는 존재다. 중국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도움은 되지만 네. 바이든의 입장에서 지금 파국으로 가거나 네. 대만에 위기가 생기면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감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 관리할 것이다. 그러면 11월까지는 그 정도의 장기적인 봉쇄나 대치 상태나 전쟁 직전의 상태를 가는 것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관리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사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우리 나라가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가게가 어떻게 의사결정할지를 맞습니다. 선택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가끔 국제 정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댓글이 우리나라나 걱정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최고의 이 소위 말하는 세계화는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기회였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부상만 얘기하지만 그간에 우리가 부상했던 것은 좀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한국과 중국이 동반 성장을 맞아요.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정학이나 대외 환경이 지금 다 네. 소멸되거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지금은 각자 도생에다가 우리가 이걸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지오그래피컬한 그런 현상으로 국제 정세를 얘기하다가 최근에 등장한 용어가 지오 이코노믹, 네. 그러니까 지경학적 네, 분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떤 위협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맞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인데 마침 또 교수님께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전환의 시대 이 책을 써주셨으니까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 좀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겠고 또 외교광장이라는 소위 싱크탱크를 이제 조직을 하셨고 이 외교광장을 통해서 또 정세 흐름을 또 모니터링하고 대응책 네, 고민하는 특이하게 네. 외교광장은요 다른 데와 좀 달리 각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예. 뭐 중국, 그 다음에 심지어 중동, 동남아 전문가들이 있어서 다 우리 좀 입체적으로 보자. 저는 미국 전문가니까 너무 좋네요. 예, 네. 주로 보면 미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 따른데 우리 모여서 좀 입체적으로 같이 보자는 거. 지금 그렇게. 그러시군요. 네.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링크 고정 댓글에 이 책과 외교광장 링크를 확인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더 참조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래도 요 얘기는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것과 경제학적인 것은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접근은 어쩌면 산수적인 접근이에요. 예를 들면 타이완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럼 TSMC의 빈자리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특히 파운드리 시장만큼은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TSMC가 그 자리 마켓 쉐어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이제 중국에게 공급하는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자리를 또 한국 기업들이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대체하는 예를 들어서 TSMC를 대체해서 중국에게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우리 기업의 역할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 대체하지 말라라는 그런 뭔가의 가이던스를 그냥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네. 지적하셨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중국하고 이쪽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미는 어떤가 우리한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한미일이 안보적인 것도 있지만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네. 공급망 재편에 우리만큼 예.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특히 그럼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좋은 없어요. 나라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안보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경제 안보적으로 이거는 묶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맞아.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과 일본이 뭐 활용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필요하니까 활용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IRA가 통과된 다음에 저기 미국의 상무장관이죠. 르몬드인가요? 예. 네, 르몬드인가요? 그분이 상무장관이 뭐라 했냐면, 그리고 그 반도체 법안 통과된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제 미국이 향후에 이 반도체 제조업의 공정을 완벽하게 지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도 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원천 기술로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조업을 이렇게 해야지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거기에 동원된 게 한국과 대만이 제일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는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네. 우린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 첨단 반도체는 그쪽에 투자에 우리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 비용이 크지만. 반대로 레거시 칩이라고 얘기하는 저사양은 중국한테 우리가 60%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국하고도 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첨단 반도체 우리 중국 절대로 안 팔게. 예. 그러나 이 저사양 반도체 당신들이 다 사줄 거 아니면 이 투자에 대한 반대 거꾸로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가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못했거든요. 못하니까 미국은 계속 반도체 증설을 하지 마. 네. 저사양도 지금 중국에 투자한 거 1년에 5% 정도만 수리할 수 있어. 그 외에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부분에 압박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포기할 거냐, 원전 기술을 포기할 거냐, 이걸 샌드위치로만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두 나라 다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예. 이걸 가지고 어느 한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원천 기술 가진 미국이 제조 기술까지 가져가면 네. 우리 경쟁력은 떨어지고요. 지금 일본이 뒤떨어졌던 일본이 또 올라타서 한국하고 또 각축을 벌이게 되면 맞아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하고 기업이 치밀하게, 예. 그래서 이익을 해서 미국이, 근데 지금까지는 큰 안보 구상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요.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안보 구성, 중국, 북한, 러시아에 끌려가는데, 여기에 말씀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이익을, 그걸 잘하는 국가가 인도하고 이 사우디 같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의 최고의 우방국이고 중국의 대체법일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인도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중국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인도의 생필품은 전부 중국에서 옵니다. 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을 그러니까. 디커플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의 제재를 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원유를 갖고 와서 그걸 정제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가 엄청 이익을 이익을 잘 가져.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도 할 수 맞아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정학이, 직영학이 우리의 경제를 건드리는 건 사실인데 그 안에서 우리 이익을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어떤 러우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뭐 중국에 미중 대한 패권 대응, 전쟁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네. 그 개념에 잘 부합하는 국가 아닐까요? 혹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예. 정말 좋은 말이고요. 이게 strategic ambiguity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나 예. 노무현 정부에서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한다는 말이냐? 언젠가는 미국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모호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래서 계속 공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인도도 있고 유럽도 예. 있습니다. 다 그래서 있겠죠. 바꿨습니다. 예. 용어를 예. 전략적 자율성. 아. 모호성이라니까 뭔가 못하는 것 네. 같고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스태티직 오타넘이라 그래서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도도 쓰고요. EU도 씁니다. 네. 뭐냐? 우리 동맹은 미국이다. 예. 그러나 우리 이익에서는 자율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나갈 때마다 정치인들한테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써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말 하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맺혀야 된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어떤 정부도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균형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뭐 그렇게 잘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이 정의한 게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간, 중심은 한미 동맹이지만 한미 관계지만 한중 관계를 구태 해칠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또 인도나 유럽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써도 미국이 뭐라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교부가 있는 이유 아닐까요?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임에는 틀림이 틀림이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손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분리해서 자율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외교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 작용은 러시아와도 관계가 됩니다. 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30%의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파탄나기 직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도 1만 루블에 팔아가지고 다시 2년 안에 사와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면 안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선이라는 게 레드라인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한 20% 사실 거의 20%에도 아시아에서는 네 나라밖에 지금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네. 인도도 안 하고 인도네시아도 다 안 합니다. 아시아 국가는 전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국격이 있으니까 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기를 보낸다든지 네.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로 돌아서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미국이 우선이지만 우리 경제의 30%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관리해야 되고 적대 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요. 뭐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꼭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를 봤을 때 2023년 성장률이 5%대 물론 뭐 과거 한때 성장률은 뭐 14%대, 뭐 10%, 9%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있고 올해 성장률을 4%대, 2028년 성장률을 3.4%로 IMF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고성장은 끝났고 중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뭐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 낮춰도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중국 경제의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중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좀 중국과의 관계를 좀 경제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 생각하십니까? 5, 6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이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규제, 권위주의국 체제가 네. 사실 우리도 그런 중진국 함정을 조금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벗어나려면 민주주의로 가되고 시장 자유화를 해야 된다는 이게 그때 중진국이었고 네. 2년 전부터 나오는 게 차이나 피크 예. 차이나입니다. 예. 그래서 차이나 끝났다. 예.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커플링 하니까 허술한 중국이 무너진다. 관제, 부동산, 관제, 금융이 다 무너진다였는데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외교광장에서 계속 세미나를 하면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겁니다. 뭐가 대비되느냐?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는 데 집중되다 보니 네. 저는 보기에 미국이 중국을 추월할 정도의 급성장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30년 내, 5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없지만 중국이 망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얘기가 중국은 내수 경제가 빵빵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이제 결국 금융위기고 부채인데 네네. 이 부채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외환 보유고 그렇죠. 1위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그걸 아직 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은 대제재 그러니까 성장하기에는 중진국 함정이 약점이지만 버티는 데는 중국의 버티는 힘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중국은 버텨낼 것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아무리 통계 조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4%, 5%는 여전히 경제 발전하고 한국이나 선진국들을 생각했으면 망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고 또 중국이 급부상해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과장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이 씨름 또는 중국 내부의 경제 씨름은 그냥 꾸준히 어려운 가운데 지속될 것이다. 견뎌내는 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정말 뭐 1시간여 동안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둘러싼 한국이라는 배가 어떻게 항해해야 될지 이 바다와 모습을 이제 쭉 청사진을 좀 그려봤는데 끝으로 전 또 외교원장의 그 출신으로서 또 외교 광장이라는 이 싱크탱크의 또 주역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소위 이런 분절화의 시대에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에 좀 우리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대외 환경이 어려워지지만
저는 한국 대한민국 뭐 국뽕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가진 저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단 전쟁이 끝나지 않은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는 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빛났던 게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경제로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지금의 위치에 왔고 네. 외교는 사실상 이 플러스 유연한 외교거든요. 우리가 사실 보수 정부라고 얘기했던 네.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정책을 했고 네. 물론 국제 정치에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동유럽 하면서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외교는 빼기 외교가 아니라 더하기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럼 한미일이 중요하지만 미국과 네. 일본이 중요하지만 네. 중국도 관리하고 러시아도 관리하고 특히 우리 외교에 글로벌 사우스가 없어요. 그게 사실 엑스포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젠다가 없어요. 외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외교부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말이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전쟁은 100대 0이에요. 그러나 외교는 51대 49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길 때도 51을 이겨야지 그 나라 외교 관계가 계속되는 거고 졌을 때도 49는 가져와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색깔로 표시하면 전쟁은 흑백론이지만 외교는 회색지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저 민주적이지도 않고 권위주의적이고 저런 국가와 우리가 안보적으로는 동맹을 맺을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유엔에서 지금 우리 수준이나 서구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서의 민주주의고 인권 자유의 가치를 가진 국가가 50개밖에 안 됩니다. 네. 193개 중에 50개입니다. 네. 오히려 저런 나라를 다 배제하고 나면 유엔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영화가 되고 있잖아요. 미중 진영화되고 미러 진영화되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회색지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채워야 된다. 그 말은 미국과의 동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근간이지만 적어도 국익이나 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가진 국가들도 우리가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외교 환경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의 도가니고 더군다나 2024년은 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만큼 그런 시대에 외교 환경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함께 이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늘 토론해 보신 소감 한번 간단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저도 뭐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늘 경제 부분을 이제 요청을 받으면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잘 또 유도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겸손과 그 자세는 겸손한데 이 지략은 거만해도 되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지성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아이고, 또 맞아요.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귀중한 대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배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